자,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볼 주제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정말 따갑게 달궜던 법안이죠. 바로 노란봉투 법인데요.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입니다. 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왜 이렇게까지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을 두고 말이죠. 한쪽에서는 이게 우리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거라고 하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 이거 투자 다 막는 걸림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참 완전히 정반대의 시각이죠. 그래서 이 법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들이 뭔지 저희가 하나씩 따져보려고 합니다. 이런 첨예한 논란 속에서 정부가 공식 질의응답, 그러니까 Q&A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요, 가장 뜨거운 질문들에 대해서 정부는 뭐라고 답하고 있는지 그 공식 입장을 있는 그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쟁점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바로 누가 사장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법이 사용자의 개념을 좀 더 넓혔거든요. 아니 대체 누가 진짜 사장이고 그래서 누구랑 교섭을 해야 하는 거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재계에서 가장 크게 걱정하는 목소리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제 원청 기업은 수백 개나 되는 하청 노조랑 말 그대로 1년 내내 교섭만 하다가 끝날 거다. 이런 주장인데요. 와, 정말 이렇게 되는 걸까요? 자, 여기에 대한 정부의 해명을 한번 보시죠. 핵심은 무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청이라고 해서 모든 하청 노조 문제를 다 책임져라 이게 아니고요. 하청 노동자의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그런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때 바로 그때만 사용자로 본다는 겁니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만능 열쇠 같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 법원 판결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현대제철의 경우에는 산업 안전 문제에 대해서만, 그리고 한화오션은 성과급이나 안전 같은 아주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원청의 책임을 인정했어요. 모든 사안이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조건이 붙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용자의 범위가 넓어지니까 바로 다음 질문이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경제는? 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그러니까 암참이나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같은 곳에서 이 법 때문에 한국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 심지어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아주 강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경제계의 불안감이 그대로 묻어나는 목소리죠. 그런데 정부의 생각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건 리스크가 아니라 국제노동기구, ILO 같은 글로벌 기준에 우리도 맞춰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해주는 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정부도 이런 걱정들을 모르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예측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또 국내외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겠다. 그리고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세부적인 운영 매뉴얼까지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하면서 불안감을 잠재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복잡하고 또 가장 뜨거운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노동조합의 파업 범위 그리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문제입니다.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법 때문에 이제 뭐 공장 하나 더 짓거나 해외에 투자하는 것까지 일일이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사실상 노조가 경영에 대한 거부권을 갖게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입니다. 정부 답변은 그건 아니다에 가깝습니다. 핵심 단어는 필연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예요. 그냥 일반적인 경영 전략이 아니라 대규모 정리해고처럼 근로 조건의 변경을 피할 수 없이 그리고 직접적으로 가져오는 경우에만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떨까요? 이 법이 통과되면 노조는 파업을 해도 아무런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그런 만능 방패가 생기는 걸까요?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걸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정당한 활동. 그러니까 이 보호가 절대적인 게 아니고요. 노동조합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만 면책이 된다는 겁니다. 불법 행위까지 다 봐준다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법이 사용자가 불법적인 행동을 했을 때 노조가 직접 보복을 해도 된다는 일종의 보복 면허를 주는 걸까요?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 조항이 민법에 있는 정당방위 개념을 가져온 거라고 생각하면 쉽다고 설명합니다.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사용자의 폭력 같은 현재의 긴급한 위협이 있고 국가의 구제를 기다릴 여유도 없고 다른 방법도 없을 때 바로 그럴 때만 그것도 상당한 범위 안에서만 책임이 면제된다는 겁니다. 절대 통행증이 아니라는 거죠. 자, 책임 문제의 마지막 쟁점입니다. 만약에 불법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럼 그 돈 누가 물어내야 할까요? 노조 전체가? 아니면 참가한 개인들이? 이 부분도 논란이 많았죠. 이 문제에 대해서 법이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데요. 일종의 3단계 방식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법으로 만든 건데, 첫째, 일단 노조의 집단적인 책임을 먼저 인정합니다. 둘째, 그 다음에 법원이 조합원 개개인이 얼마나 가담했고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 기여도에 따라서 각자에게 공평하게 책임을 나누는 겁니다. 한두 명에게 수십억 원의 배상금이 몰리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복잡한 조항들을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 모든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이 진짜로 이루고 싶은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이 법 개정의 가장 큰 목표는 바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그럼으로써 분쟁의 위험은 줄이고 노동 환경은 더 좋아지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까지 높아지는 그런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거죠. 결국 마지막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논란과 우려 속에서 과연 이 법이 갈등을 넘어 대화와 협력을 통한 새로운 상생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될까요? 그 결과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